병실에는 가족들이 모두 모여 있었다. 자식들, 며느리, 사위까지. 의사는 이제 시간이 많지 않다고 말했다.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고 서로 눈치를 보며 자리를 지켰다. 노인은 숨이 가쁜 목소리로 말했다. 한 사람만 불러주게. 모두가 자신일 거라 생각했다. 장남은 이미 마음속으로 유언을 정리했고 딸은 눈물을 닦으며 손을 내밀 준비를 했다. 하지만 노인이 부른 이름은 전혀 달랐다. 가족도 친척도 아니었다. 수십 년 전 같은 회사에서 일하던 동료의 이름이었다. 그 이름이 바로 나였다. 병실 안이 조용해졌다고 들었다. 사람들은 서로를 바라봤지만 이유를 알 수 없었다고 했다. 나는 그 전화를 받고도 한참을 서 있었다. 2026년이 되었고 회사는 오래전에 사라졌지만 그날의 기억만은 아직도 생생했기 때문이다. 초라한 옷차림으로 병실 문을 열었을 때 그는 처음으로 눈을 제대로 떴다. 그리고 힘겹게 말했다. 그때 내가 너무 비겁했네. 정말 미안하네. 그 말 한마디에 나는 평생 묻어두었던 시간이 한꺼번에 올라왔다. 젊은 시절 갑작스러운 IMF가 터지면서 구조조정 명단이 돌았고 누군가는 나가야 했다. 아이 셋이 있던 그는 남았고 아무 말 없이 내가 나갔다. 그 선택 덕분에 그는 평생 가족을 먹여 살렸다. 그 사실을 가족은 아무도 몰랐다. 그리고 그는 끝내 설명하지 않았다. 미안함보다 고마움을 먼저 전하고 싶었던 사람이라서. 그날 밤 그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가족들은 그제야 알았다. 자신들이 누려온 평범한 일상이 누군가의 희생 위에 있었다는 걸. 하지만 그들이 아직 모르는 게 있었다. 그 선택 이후 내 인생이 어떻게 흘러갔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묻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장례식장은 조용했지만 사람들의 눈빛은 나를 불편하게 훑었다. 나는 조문객이 아니라 이야기 속 등장인물처럼 취급받고 있었다. 그분이 시래. 작은 속삭임이 내 귀에까지 들렸다. 그 말 한마디로 사람들은 나를 존경과 호기심 사이 어딘가에 올려두었다. 하지만 아무도 묻지 않았다. 그날 이후 나는 어떻게 살았는지. 회사에서 나온 뒤 나는 하루아침에 IMF의 사회에 부딪혔다. 아내는 힘든 삶에 나와 자식을 버리고 나가버렸다. 월세방, 막노동, 새벽 시작. 평범한 하루를 지키기 위해 나 혼자 버텨야 했다. 나는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아이들 도시락을 싸고 비 오는 날 우산을 나눠 쓰는 순간들이 있었다. 그게 내 삶이었다. 회사를 나간 뒤부터 내 인생은 갑자기 소음이 커졌다. 아침 출근 사이렌 대신 아이들 숨소리와 배고픔이 하루를 깨웠다. 나는 기술자도 아니었고 나이를 받아주는 곳도 많지 않았다. 막노동, 일용직, 공사판을 전전했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삶이었다. 비 오는 날엔 일이 끊겼고 그날은 아이들 눈치를 보며 밥그릇을 먼저 내려놓았다. 그때마다 회사에 남아있던 그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 친구는 지금도 회사에서 돈을 벌고 있겠지. 그 생각 하나로 나는 이를 악물었다. 몸은 점점 망가졌다. 허리는 늘 굽어 있었고 손에는 굳은 살이 굳어 굳은 살이 되었다. 그래도 나는 그 선택을 원망하지 않았다. 다만 가끔 밤에 왜 하필 내가 선택했는지 스스로에게 묻곤 했다. 그 질문에 답해주는 건 항상 같은 장면이었다. 퇴근길 회사 앞에서 아이들 학원 가방 이야기를 하던 그의 얼굴. 그 얼굴이 내 등을 떠밀었다. 나는 몰랐다. 그가 그 선택을 평생 마음에 지고 살았다는 것을. 회사에 남은 그는 매년 같은 날짜가 되면 혼자 소주 한 병을 비웠다고 했다. 회식 자리에서도 웃다가 갑자기 자리를 뜨곤 했다고. 동료들은 그 이유를 몰랐지만 그는 늘 나를 기억했다.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은 저 사람이 내려놓은 자리 위에 있다. 그 생각이 그를 잠들게 하지 않았다고 한다. 우리가 다시 만난 건 서로 쉰을 넘긴 뒤였다. 그는 나를 먼저 알아봤다. 머리가 희끗해진 얼굴로 내 이름을 불렀다. 그 순간 시간이 거꾸로 흐는 것 같았다.
우리는 허름한 국밥집에 앉았다. 말은 쉽게 나오지 않았다. 국이 식어갈 때까지 숟가락만 만지작거렸다. 그가 먼저 고개를 숙였다. 그날 이후로 하루도 편한 적이 없었네. 그 말 한마디에 나는 비로소 알았다. 그는 남은 사람이 아니라 남겨진 사람이었다는 걸. 그는 술잔을 들지 않았다. 대신 두 손으로 물컵을 잡고 천천히 말을 꺼냈다. IMF가 터지던 날 퇴직자 명단을 봤을 때 도망치고 싶었다고 했다. 아이들 얼굴이 먼저 떠올라 입을 다물고 있었다고. 내가 자리를 내줬다는 사실이 그를 살린 게 아니라 그를 평생 묶어두었다고 했다. 미안하다는 말이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 있겠나 싶었네.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나는 처음으로 그를 동료가 아닌 한 사람으로 보았다. 그는 결국 울었다. 50이 넘은 남자가 국밥집 한켠에서 고개를 숙인 채 울었다. 그래도 고맙다는 말은 꼭 해야 했네. 나는 그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그걸로 충분했기 때문이다. 그날 우리는 과거를 정리하지 않았다. 용서도 화해도 거창한 말은 없었다. 다만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살았다는 사실만 확인했다. 그래서 훗날 그가 병실에서 내 이름을 불렀을 때 나는 망설이지 않았다. 그 사과는 이미 쉰의 어느 날 국밥이 식어가던 테이블 위에서 끝나 있었기 때문이다. 장례식이 끝나갈 즈음 그의 장남이 내 앞에 섰다. 고개를 깊이 숙였지만 말은 끝내 하지 못했다. 나는 알았다. 미안함은 말로 전해지지 않는다는 걸. 그리고 아직 이 가족이 진짜로 마주해야 할 이야기가 남아있다는 것도. 며칠 뒤 그의 딸에게서 전화가 왔다. 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하다 내 이름이 적힌 오래된 수첩을 발견했다고 했다. 나는 그 집 거실에 앉아 과거를 다시 마주했다. 수첩 속에는 매달 빠짐없이 적힌 짧은 문장이 있었다. 오늘도 그 사람 덕분에 버텼다. 그제야 가족들의 표정이 바뀌었다. 존경이 아니라 부채라는 감정으로. 나는 그들에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다. 다만 한 가지는 말해주고 싶었다. 희생은 미담이 되면 끝이지만 기억이 되면 책임이 된다는 것을. 그 말은 그 집 공기를 완전히 바꿔놓았다. 그 이후 그의 가족은 자주 나를 찾았다. 식사 자리, 명절, 기획. 처음엔 어색했고 나중엔 조심스러웠다. 나는 그들을 보며 평범한 일상의 무게를 떠올렸다. 누군가는 당연하게 누리고 누군가는 묵묵히 감당했던 시간들. 그의 손자가 내게 물었다. 할아버지는 왜 그만두셨어요? 나는 웃으며 답했다. 세상에는 설명되지 않는 선택도 있다고.